시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얘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야 될 것. 오늘은 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합니다. 자,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서는 일단 공식을 배웠습니다. 공식은 개강 때부터 배웠죠. 뭐가 있었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공부하는 순서도 알겠죠? 오늘 과세표준 배웠어. 그럼 그 다음에 뭘 배워? 세율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세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표준은 뭐냐? 간단해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액이 되겠죠. 상식, 내가 1억에 샀어. 그럼 과세표준 얼마가 돼요? 1억이 되는 거죠. 해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은 신고가액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샀다. 그럼 얼마로 신고하면 돼? 10억에 신고하죠.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된다. 연부는 할부죠. 할부는 할부 금액인데 아까 취득 시기에서도 배웠죠. 연부는 할부다. 할부는 약정일, 약정액은 필요가 없다. 날짜는 사실상 지급일이 되는 거고 금액은 사실상 지급액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연부는 할부다. 할부는 약정일, 약정금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제로 준 날, 사실상 지급일, 실제로 준 돈, 사실상 지급액을 얘기한다. 그런데 요게 한번 시험에 딱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계약 보증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욱하게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뭐냐면은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게 계약금이죠. 대금의 일부를 주는 게 계약금이니까 당연히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처음. 그러면 계약보증금이다 그러면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게 정답이거든. 그럼 계약보증금은 포함한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앞에다 뭘 집어넣느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 이렇게 나왔어요. 읽다가 욱하지 않아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뒤에 또 포함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문이에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맞냐 틀리냐? 읽다가 가출해버리겠어. 그냥 하나만 포함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앞에 걸 내가 읽다가 여러분 가출할까 봐 뺀 거예요. 결론은 뭐냐? 계약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것만 하시면 되죠. 근데 출제자가 여러분 헷갈리게 한다고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죠? 지문 맥락상.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계약금, 뭐만 알면 되느냐? 계약금은 취득가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거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의 계약금이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끝. 이렇게 알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내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10억이다. 그럼 10억대로 신고한다. 취득가액대로 신고를 다 하면 우리나라는 다운계약서 없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 공부할 것도 없어. 그런데 꼭 신고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정확히 신고해라 하는데 덜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대비해서 만든 게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친해지세요. 글자 그대로 이건 기준시가를 얘기합니다. 얘는요, 자,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땅값 기준금액을 발표하죠. 매년. 그걸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으로 따진다면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다.
아파트 가격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죠. 요걸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가격이라 얘기하고, 아파트다 그러면 공동주택가격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땅값, 전국의 집값을 기준금액을 발표하죠. 매년. 그걸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면 전국의 땅값, 전국의 집값, 기준금액을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똑같지만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요 기준금액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 소득세,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다 이런 용어를 쓰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같다고 보면 돼요. 전국의 기준금액을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는 뭐라고 그러죠? 기준시가. 요거 앞으로 양도소득세 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아둘 건 의미 없어요. 기준금액을 뜻하는구나. 그럼 이 기준금액은 실거래가보다 금액이 낮게 형성이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시가표준액은 지금 우리가 69%, 70% 실거래가에, 그리고 매년 90%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 수준으로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엄청 커져요. 그럼 세금이 엄청 많아지죠. 그 세금 폭탄이다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걸 시가표준액 미리 예고합니다. 내년부터 2020년 수준으로 내린대요. 원래 올라가기로 했어. 그 세금 보유세가 많이 폭탄 터진다. 근데 지금 정책이 바뀌어요. 시가표준액은 70에서 71% 수준으로. 이건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 가진 사람, 취득하는 사람은 좋은 거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매년 인상을 해서 실거래가의 시가의 90%까지 하기로 했다가 후퇴를 해서 2020년 수준의 가격으로 머무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올해가 아마 73%인가 됐었는데 이걸 71%로 내린다고.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럼 결론 뭐냐? 실무상으로는 세금이, 지방세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죠. 과표가 적게 잡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뭐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0억이야. 10억대로 신고해. 그럼 이걸로 세금 계산하는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하면 우리 배웠어요. 항상 세금은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세요. 안 했어.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항상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와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알아야 돼. 언제까지 신고해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라는 거에 보면 금액이 인쇄가 돼서 와요. 야, 너 신고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고지서 보낸다. 그럼 세금은 얼마를 내라. 언제까지 내라. 금액이 인쇄돼서 와. 나는 취득가액을 10억이라고 신고 안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알고 세금 계산했냐 이거야.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했냐. 바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 네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네 재산의 가치를 여기까지 인정해 주겠다. 요거 예를 들어서 6억이다. 그러면 6억으로 해서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신고하면 10억이 돼서 취득세가 많아지는데 신고 안 하면 6억으로 해서 기준금액으로 해서 세금이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고하면 10억으로 세금 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6억에 대한 세금이 나오니까 세금이 줄어들겠다. 그럼 나는 신고 안 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 들죠?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지난 시간도 자꾸 지난 시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거예요.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되는 거야. 왜? 세금을 근거 없이 야 비도 오니까 국민 여러분 세금 더 내세요. 이게 아니거든.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는 건 내 재산의 가치를 거기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세라고 한다면은 취득세처럼 조금 싼 세금은 더 내고 그래서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나중에 양도했을 때 큰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취득세 마인드는 요걸 알아야 돼요. 최대한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게 좋다. 합법적으로 부풀리면 취득세를 조금 더 내면 돼. 대신에 양도했을 때 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절세지. 세금 더 내라고? 미쳤어? 못 내. 배째.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돼. 학원 나오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게 절세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강조합니다. 이건 다음 단원에서도 이건 많이 나옵니다. 취득가액은 합법적으로 부풀리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억으로 나오니까 봐요. 내가 신고하면 내 재산의 가치를 10억으로 인정해 줘.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내 재산의 가치를 6억분이 인정 안 해줘. 그러면 나중에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 11억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신고하면은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돼.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얼마?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금액이 무겁죠. 더 크다는 얘기. 나는 양도할 거 아니에요. 이거 평생 갖고 있을 거예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평생 갖고 있을 거. 양도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신고 안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노노노. 여기서 알아둬야 돼. 내가 양도를 하거나 또는 양도 안 해도 사람은 언제까지 살면 죽어요. 사망을 하면 사람은 없어지고 재산은 남아. 이 재산은 누군가가 상속을 받죠. 그럼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 안 한다 하다 사람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야. 평생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나 또는 사망하면서 상속해 주거나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게 좋다. 따라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 그런데 신고를 안 했거나 그 다음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다운계약서란 얘기죠. 이럴 때는 뭘 적용한다?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10억에 샀어. 그럼 10억으로 신고하면 돼. 신고 안 하면 6억으로 날라와. 끝. 항상. 그런데 이럴 때 있죠. 10억에 샀는데 나 신고할 거야 하는데 다운계약서 5억으로 신고한다. 5억으로 신고해도 5억을 인정 안 해. 왜? 네 재산의 가치는 얼마로 인정한다? 6억이야. 시가표준에. 근데 네 재산의 가치는 6억으로 이미 인정을 했는데 5억으로 신고하면 다운계약서구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소한 네 재산의 가치는 요거니까 요거에 대한 세금은 거둘 거다. 이 기준금액이 시가표준액이야. 내가 신고 안 해도 내 재산의 가치를 이 정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액 인정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소한 요걸 보겠다. 네 재산의 가치는 요거다. 결국 얘기하면 여기는 10억, 여기는 6억. 금액이 두 개 나오면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세금이 된다. 또 자, 5억으로 신고했다. 시가표준액이 6억이다.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6억은 걷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의 두 번째 성격 나옵니다. 세금은 첫째,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빨리 걷겠다는 얘기야.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금액? 높은 금액? 높은 금액은 장롱 위에 숨겨놓은 비자금이 높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 된다. 그래서 세금의 성격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억척스럽게 걷겠다. 이게 세금의 성격이 되는 거야. 그중에 세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첫째, 날짜.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두 번째, 금액.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 그럼 마지막 할까요? 미리 이따 배울 건데 세율. 세율이 여러 개 나왔다. 그럼 이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많은 걸 걷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세율이 예를 들어서 벌칙이라고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때 컨닝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컨닝은 하루 정학이다. 쉬는 시간에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담배 피다가 또 걸렸어. 그럼 흡연에 관한 것은 7일이다. 그럼 학교에서 걸렸을 때 두 가지를 합산하는 게 아니죠. 둘 중에 심한 거, 무거운 것만 합니다. 그래서 7일 정학으로 돌아가죠. 세율도 똑같습니다. 2%가 있고 6%가 있다. 두 가지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중에서 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세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시험에 돌아가면서 자주 나옵니다.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 높은 금액 아니에요. 세율은 높은 세율. 이게 세 가지가 세금의 특징. 이걸 우리끼리 해석하면 세금이라는 건 뭐냐?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금액을 걷겠다. 이 뜻이 돌아가면서 출제됩니다. 끝.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뭐가 있느냐? 요거는 조금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해드릴게. 증여. 자,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증여가 나왔을 때 요게 작년 8월 11일 날 개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1년간을 유예해서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요거 뭐냐? 증여를 받을 때 세금 두 번 낸다고 그랬죠? 증여세 내고 취득세도 내죠. 그러면 증여라는 건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이니까 증여를 받았을 때는 항상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 낸다고 그랬죠? 그럼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증여취득세라고 그러죠? 증여세가 아니에요. 취득세를 얘기하죠. 증여에 의한 취득세. 불로소득이니까 얘는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한다.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이 아니라 뭐가 된다? 시가 인정액으로 됩니다. 새로 생긴 용어예요. 그럼 시가 인정액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실거래가가 이만큼 있어. 시가표준액이 요만큼 있어. 중간에가 시가 인정액이죠. 그러니까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는 좀 더 많이 걷겠다. 시가표준액, 올해까지는 시가표준액이야. 가격이 낮아. 그런데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불로소득이니까 좀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가인정액. 그럼 시가인정액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째, 매매 사례 가액. 매매 사례 가액이다 그러면 야, 네 아파트 동네에서 얼마의 거래가 됐어? 매매 사례 가액. 그러니까 얘는 시가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매매가 된 거니까. 또는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거의 시가에 근접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매,
공매된 가액. 경매 공매는 실거래가보다는 실거래가에 근접하지만은 시가 거의 같은 개념이죠. 실제로 지금 얼마에 낙찰됐냐? 요거는 조금 달라지겠죠. 실거래가보다 높을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매 사례가액 중에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요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시가 인정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알아둘 때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이었다.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개정이 됐다. 시가 인정액은 뭐냐? 실거래가하고 시가 표준액의 중간 금액이다. 시가에 근접한다. 여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이것들을 얘기한다. 끝.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할 때는 적용 안 해. 뭐 할 때만? 증여 받았을 때만 취득세 계산할 때. 불로소득이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취득일 이전에 6개월, 취득일 이후에 3개월, 취득일 이전에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취득일 이후에 3개월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취득일 이전 6개월, 취득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첫날 배우니까 시가 인정액이란 단어가 새로 생겼다. 뭐 할 때만?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만. 왜 그러냐? 내가 돈 주고 사면은 괜찮아. 돈 주고 사면은 세금을 갖다가 많이 안 잡혀. 그때 신고가액이 돼. 그런데 불로소득, 증여를 받았을 때는 요거 적용한다. 그럼 무상일 때 상속은 어떡합니까? 상속은 개정이 안 됐어. 시가 표준액 그대로 됩니다. 왜 그러냐? 상속은 취득가액이 0원이죠. 그래 안 그래?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0원이니까 취득가액이 없으면 뭘 적용해?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올해까지는 증여나 상속의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 똑같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증여받은 취득세만 올라간다는 것. 시가 인정액 끝. 이러면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시가 근접하게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했다. 이거보다 금액이 커지니까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번 달 12월 말까지 증여해라 이거야. 12월 말까지는 시가 표준액이니까. 내년부터는 하겠다. 조금 그래요. 왜? 이미 증여할 만한 사람, 있는 사람은 다 증여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뒤늦은 방법이 아니냐. 왜? 작년 21년도 8월 11일 날 개정이 됐어요. 통과됐어. 그럼 당장 시행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1년 유예할 테니까 증여할 사람 빨리 증여하세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는 우리가 좀 많이 걷겠다. 내년부터. 이 뜻은 뭐냐? 증여해 주지 말고 이걸 팔아라 이거야. 그래야 집 없는 사람들 어떡한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했는데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인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이따 세율에서 배울 때 세율도 올라갔습니다. 내년부터. 요 두 개가 같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증여해 주지 말아라 이거야. 증여하면은 취득세 과세표준도 올라가고 세율도 더 걷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지니까 증여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하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 정리할게요.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해라. 근데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오는데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이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거는 원칙. 그러나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이란 제도가 새로 추가가 됐더라. 시가 인정액 금액이라는 건 실지거래가하고 시가 표준액하고 중간 금액이죠.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나왔는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글자 그대로 칸이 이렇게 돼 있네. 입증이 됐다. 아까 취득시기 물어봤을 때 기억나죠? 자, 국가로부터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은 날짜 금액이 입증이 됐죠. 따라서 국수공판장은 날짜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금액도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날짜도 사실상, 금액도 사실상. 그런데 판결문은 되지만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쌍방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날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금액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나와 있는 날짜도 인정 못하고 금액도 인정 못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함정이 요겁니다. 날짜를 물어볼 때 취득일을 물어봤을 때는 5개. 그런데 취득가액을 물어봤을 때는 박쥐가 1마리가 들어가 있어. 박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얘는 날짜 나올 때는 인정을 안 해. 박쥐야 박쥐. 근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얘도 인정을 해준다는 것.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뜻은 이름에 나왔어.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해야 되면 신고서를 내가 작성해야 돼. 그럼 신고서에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세율이 몇 프로인지, 세금을 내가 산출해야 돼. 그럼 신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물어볼 땐 국수공판장 5개, 금액을 물어봤을 때는 국수공판장에다가 법률이 추가가 됐다는 것. 그래서 날짜를 물어볼 때는 5개, 금액을 물어볼 때는 6개가 된다는 것. 끝! 이러면 되겠죠. 날짜 물어보면 몇 개? 5개. 금액 물어보면 6개. 법률이란 박쥐가 있다는 것. 얘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취득시기와 오늘 와서 취득시기, 과세표준 2개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우리가 반복해서 강의합니다.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00원입니다. 100원. 100원. 그럼 이게 정답이야.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지문인데 간단해요. 보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국수공판장 법률이 100원이다. 그럼 얘가 취득가액이야. 그런데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이 또 나왔어. 그러면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왔고 확인된 금액이 나왔고, 배웠죠? 금액이 2개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금액? 그런 큰 금액 그거 찾으면 돼. 세무서장, 국세청장 다 필요 없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하나 나왔고 확인된 금액이 하나 나왔어. 그럼 정답은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다. 그럼 뭐가 크다는 게 꼭 문제 나와. 찾으면 돼. 근데 재밌는 건 뭐가 있느냐? 자, 사실상의 취득금액, 확인금액 2개가 나오면 큰 금액이라는 말은 절대 안 나와.
그럼 답 찾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럼 뭐로 나오냐? 적은 금액 이렇게 나와. 그럼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건 큰 금액을 여러분이 찾으란 얘기죠. 참 출제자가 이거예요. 좀 편하게 뭐보다 뭐가 크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큰 금액이 답이니까. 근데 꼭 뭐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나와. 해볼게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00원이라 가정합시다. 그런데 확인된 금액보다 적대.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00원인데 이 100원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다. 그럼 확인된 금액이 150원이다 이거지. 용어 이해 가나? 이 국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00원이야. 확인된 금액이 150원이야. 확인된 금액보다 얘가 적은 경우에는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용한다? 큰 금액. 뭐가 커? 확인된 금액. 그럼 답은 뭐가 된다? 확인된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러면 옳은 지문이 된다는 얘기죠. 답 찾는 거 이해가요? 그래서 금액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끝에 뭐가 나와야 돼? 큰 금액. 그럼 큰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 비교해서 큰 금액 나오면 좋은데 항상 뭐보다 적은 애, 뭐보다 적을 때 그럼 큰 금액이 뭔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건 찾을 수 있나? 표정이 뒤따 어렵네 그러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다. 얘가 얘보다 적으니까 큰 금액은 얘란 얘기죠. 그럼 마지막에 뭐로 끝나? 확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과세 표준이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안 나오다가 처음 나왔어. 안 나오다 처음 나왔는데 대부분이 맞았어. 왜? 1년간 세법에서는 세 가지 또 할까요? 핑계김에?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높은 세율.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걷겠다. 앞으로도 나옵니다. 세법에서 금액이 여러 개 있다. 무조건 여러분 뜻 몰라도 돼.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이 정답이다? 큰 금액. 높은 금액 노후. 큰 금액이 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이해가시나 무슨 말인가? 해서 금액이 두 개 나온다. 그러면 큰 금액이 정답이더라.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수. 개수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종류 변경. 이건 간주 취득으로 배웠죠. 간주 취득은 뭐냐?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산 거예요. 꼭 알아야죠. 옛날에 사서 취득세 냈어. 근데 오늘 가액이 증가됐어. 가액이 증가. 무조건 증가면 취득이고 감소되면 양도가 된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무조건 지문에서 증가만 찾으면 돼. 그러면 증가했으면 뭐가 된다? 증가한 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다, 종류 변경이다. 그럼 따져봐. 개수, 개보수 뜯어 고쳤어. 좋게 고쳐, 나쁘게 고쳐.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증가되죠. 그 다음 변경을 했다, 바꿨다. 그럼 바꾸면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그렇죠. 좋게 바꾸면 가액이 증가될 수 없죠. 증가될 수밖에 없죠. 증가가 되면 뭐가 과세 표준이냐?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죠. 자, 요걸로 한번 설명해 줄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얘는 별표시. 토지의 지목 변경, 부동산의 로또 복권. 자, 요걸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잘 봐요. 자, 20년 전에 농지를 1억 주고 샀어. 그럼 1억 주고 살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했다가 20년 뒤에 택지 개발이 됐어. 아, 대박이죠. 해서 대지로 돼서 20억이 됐어요. 보상금도 받고. 그러면 1억 주고 사와서 취득세 냈었는데 오늘 19억이 가액이 증가가 됐어. 증가된 것만큼 증가,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취득세 내야 돼. 그럼 따져봐. 그 땅이 그 땅이야. 근데 옛날에 1억 주고 취득세 냈는데 그 땅에
또 증가됐다고 취득세를 19억짜리를 내야 돼.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거 봐, 또 이렇다니까. 항상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즐겁게 내야 돼. 왜? 세금 내라고 하는 건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럼 내가 19억의 취득세를 냈으면 내 재산의 가치를 20억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배째, 나 옛날에 20년 전에 그 땅 세금 냈어. 못 내, 배째. 그럼 내 재산의 가치를 1억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21억의 양도를 했어, 1년 있다가. 그러면 취득세를 냈으면 20억을 21억에 팔았으니까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얼마 안 돼. 근데 여기서 증가한 걸 안 내면은 1억짜리를 21억에 팔았으니까 2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정부가 내라고 그러면 세금 내야 돼. 지금 제 입장이 아니라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입장이 되면 깝깝하기도 하겠지만 세법상이에요. 정부가 나보고 세금 내라고 그런 건 근거가 있어. 항상 정부가 비로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구나. 기쁘게 싼 거니까 좀 넣어줘. 나중에 큰 걸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주 취득은 일단 옛날에 샀어. 세금 냈어. 이번에 가액이 증가됐어. 증가된 것만큼 세금 더 내라 이거야. 그럼 2번 내지만 좋아, 나빠? 좋아요. 금방 말이 달라져. 좋아져. 10번이라도 내겠어.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이게 세법이에요. 근데 사회에서 뭐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금 내는 걸 겁내고 싫어하고 불만이 있고 저항하는데 이런 건 좋은 거란 얘기죠. 왜? 취득가액을 아까 합법적으로 부풀려야 된다는 거 이해 가요? 최대한 나라가 인정하는 만큼 취득가액을 부풀리면 양도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주취득은 요거예요. 근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거는 작년에도 출제가 지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올해 안 나왔어요. 내년에 가능성이 큰 거니까. 요건 2가지가 있어. 개인과 법인이 있다. 그럼 취득세에선 요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다른데 공부할 때 너무너무 쉬워. 왜? 지목이 변경이 되면은 기초토목공사 들어갑니다. 공사해야 된다는 거 알아도요. 그럼 공사하면 공사비 줘야 되겠죠. 그럼 법인은 무조건 공사비 지출액은 장부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취득세에서 법인은 공부할 거 없어. 법인은 무조건 장부가 나오면 정답이야. 따라서 법인 장부로 입증된 비용, 공사비 주면 장부에 써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은 장부가 나왔다 그럼 다 옳은 지문이야. 이게 취득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때 취득세에서 법인이 나오면 법인 장부가 있나 없나 봐. 있으면 답이야. 법인은 항상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원칙. 여기서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 뒤에서 배울 텐데 법인은 장부를 꼭 써야 돼. 지출할 때마다 장부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장부 작성을 안 했어. 그러면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장부 작성을 안 했어. 그럼 가산세가 붙는데 10%예요. 몇 프로? 10%. 이건 뒤에서 배울 텐데 미리 설명할게. 요게 썼어요? 요게 올해 출제가 됐어요. 내년엔 나올 가능성이 없죠. 미리 한번. 어떻게 나왔느냐? 10% 장부 10%. 장부하면 10%야. 작성 안 하면. 근데 뭘로 나왔냐? 1%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게. 올해 시험. 얼마 전에. 노노 정확히 얘기할게요. 1%를 100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 1년간 장부는 무조건 10%입니다 했거든. 제가 또 어떻게 설명하냐 유치하게. 장부는 10%예요. 장부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시험 보러 갈 때 화투를 한 장 가져가라고 그랬거든. 올해 1년 내내. 화투를 뭘 가져가냐?
풍이라고 그러죠. 그게 숫자 얼마예요? 왜 이래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풍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알면서 왜 이래 10이잖아. 그래서 풍 화투장 가져가는데 풍을 가져가면 10%라는 거 컨닝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1년을 설명했어요. 그게 나왔던 거니까. 하여튼 내가 유치하게 설명들은 꼭 나와. 목소리 크고 꿍시렁대는 거 나오고. 이게 출제가 됐어요. 틀리게 나온 적이 20% 나온 적은 있어도 1% 나온 적은 없어. 그럼 왜 이걸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데 왜 설명하냐? 바로 세법의 난이도라는 게 이거예요. 앞에가 1로 끝나. 똑같이. 이게 10%냐 1%냐 이걸 틀리게 내는 거예요. 제 말씀드리는 의도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앞에 거는 똑같이 나오고 단위가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얘도 처음으로 1% 나왔어. 그전엔 10%인데 20%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10, 요거는 1%. 그러니까 틀린 분은 이거 갈등 느끼는 거야. 10%가 분수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끼는 거죠. 10%는 100분의 10이라고. 왜 이렇게 돼? 얘는 1%죠. 왜 이렇게 되냐는 절대로 질문하면 안 돼. 이거 질문하면 오늘 밤새 집에도 못 가. 그래서 장부는 몇 프로 작성해야 된다. 그럼 작성하면 다 인정해 줘. 그러나 작성을 안 하면 가산세가 몇 프로 붙는다? 10%. 이 지문은 올해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건 빼놔도 되겠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취득세에서 법인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장부가 나오면 옳은 지문이야. 그럼 뭐가? 그래서 잘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오죠. 앞으로 나올 가능성 있는 거. 얘는 뭐냐? 잘 들어요. 법인은 법인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 근데 법인이란 말이 없어. 개인도 없어. 그럼 개인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죠. 토지의 지목 변경이 나왔는데 법인은 법인이란 단어가 꼭 나와야 돼. 근데 법인이라는 단어가 없어. 개인이란 말도 없어. 그럼 뭐가 돼? 개인을 뜻하는 거죠. 그럼 개인인 경우에는 얘가 답이야. 얘. 이 그림 그려보면 얘. 우리가 개인이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19억. 그럼 얘는 뭐야? 개수나 종류 변경도 증가한 가액 똑같은데 왜 따로 썼냐? 얘는 개인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볼 때 지목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된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 19억 되겠죠.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똑같은 증가한 가액 19억인데 시험에 세 가지 지문 나와. 첫째는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19억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1억, 20억, 즉 20억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빼니까 19억 나온 거죠. 그럼 요걸 뭐라고 그러냐? 어디가 나왔어?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뺀 금액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것도 19억 나오니까. 세 번째는 변경 전, 변경 후 차액이 얼마예요? 19억이죠. 뺀 금액도 19억이고 차액도 19억이고 증가한 가액도 19억이란 얘기죠. 그래서 증가한 가액도 맞고 뺀 금액도 맞고 그 다음에 차액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됐으면은 개인 법인 찾는 게 포인트. 시험엔 개인 위주로 나옵니다. 그럼 개인이 나왔을 때 정답은 세 가지 지문으로 돌아가며 나오죠. 하나는 증가한 가액, 두 번째는 뺀 금액, 세 번째는 차액.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는 것. 말뜻 이해 가셔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간주 취득에 관한 것을 알아두는데 그중에서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점주주 두 가지는 유독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괜한 얘기해서 과점주주에서 또 앞에 볼까 봐
괜찮아요. 얘만 먼저 보면 돼. 토지의 지목 변경.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번까지 했어요? 얘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540쪽 양괄호 4번은 좀 이따 할까 내년에 할까 이런 중이고요. 양괄호 4번 체크만 해두세요. 남겨두세요.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배웠죠? 증가한 가액. 양괄호 6번 토지의 지목 변경 나와 있죠. 거기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개인은 증가한 가액만 나왔고 괄호 안에 차액만 나왔죠. 뭐가 하나 빠졌을까? 뺀 금액이 빠졌다는 얘기죠. 거기다 뺀 금액을 하나 집어넣으면 충분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양괄호 7번 체크, 양괄호 8번 체크, 양괄호 9번 체크. 이건 1월 달에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지금 배운 것이 과세표준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요거는 매달 개강 때마다 반복해서 할 겁니다. 나올 만한 건 반복해서. 그 다음 541쪽에 취득세율에 관한 게 나와 있죠. 얘도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